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마더스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울산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도 겸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도박이라고 하면 뭔가 돈을 걸고요. 더 큰 돈을 따기 위해서 약간 확률적으로 불확실한 그런 게임에 베팅을 하는 모든 행위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투자, 주식 투자 같은 걸 보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보면 주식 같은 것을 채권 같은 것을 이제 구입해서 그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어찌됐건 주로 돈을 투입을 해서 더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점에서는 도박이든 그다음 주식 투자이든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보자면 우리가 왜 화투 같은 것은 한 판 치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 결과가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근데 물론 주식도 단타 매매를 하긴 하지만 주식을 내가 사서 그 주식이 오를 때까지 적어도 몇 주 혹은 몇 달, 길게는 몇 년 정도를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다림의 어떻든 차이로 구분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든 도박이든 불확실한 운에 맡긴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주식 투자도 내가 과도하게 많은 돈을 쓰고 여기에 시간을 뺏기고 하면 도박 중독의 한 범주로 주식 투자를 보고 있습니다. 통상 도박 중독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독은 똑같은 진행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박 중독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정선 카지노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슬롯머신 같은 걸 해보는 거죠. 근데 이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돈을 따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하면 도박을 해서 돈을 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도박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도박은 절대로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돈을 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돈을 잃게 되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했던 도박이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거든요. 여기서라도 내가 도박을 멈추고 나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서 도박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이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그러다가 직장을 잃게 되면 이제 금전적으로 더 수입이 없으니까 더 빚을 내어서 도박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중견 그룹의 재무 담당 이사가 회사 돈을 수백억 원을 정선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박에 계속 빠져들게 되면 범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 타짜라는 게 만화,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도박을 안 하겠다고 손목을 자르고 근데 결국에는 뒤에 가서 그 손목에 의수를 끼우고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만화니까 영화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봤을 때는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박 중독에 빠진다는 건 무서운 일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도박을 이제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면 내가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질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범법 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도박 중독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중독에서 뇌는 보상회로 혹은 중독회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뭐 섹스 같은 걸 하거나 뭔가 이제 내가 사회적 성공을 거뒀을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쾌감을,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박을 하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내가 막 잭팟을 터뜨렸다, 쓰리고를 했다 이러면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일상생활 수준에서 나오는 도파민의 양이 아니라 엄청난 도파민의 양이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짜릿한 쾌감 같은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짜릿한 쾌감 같은 것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도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이 도박을 지속하다 보면 점점 이 역치가 높아져서 웬만큼 해서는 그런 짜릿한 쾌감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도박에 쓰게 되는데요. 이제 이 상태를 내성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도박을 하지 말도록 하면 되게 사람이 짜증이 난다거나 뭐 잠을 못 잔다거나 혹은 또 반대로 되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태는 또 금단 우리가 현상을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박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이런 내성과 금단 현상을 보인다면 그분은 현재 중독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되게 충동적이거나 감각 추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도박에 쉽게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도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년 남자들이 도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요즘 제가 외래에서 보면 뭐 젊은 20, 30대 남자분들, 여자분들, 청소년들도 가끔씩 보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도 도박 문제를 빠져서 저희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도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 발생을 한 거죠. 한 300만 원 정도 주식을 샀었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한 5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주식 제대로 알고 하면 충분히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매달 일정 액수를 계속 주식을 이제 사 모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동안 투자한 주식의 50% 손실을 봤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주식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손실률은 대부분 다 만회가 됐어요. 근데 그 5, 6년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 시세를 보고, 그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뭐 주식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 생각하면 실제로는 엄청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너무 이건 도박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도박 중독 치료는 전국에 있는 정신과 병의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약물 치료와 상담을 이제 병행하게 될 건데요. 약물 치료는 도박에 대한 생각을 좀 없애주는, 낮춰주는, 보통 우리가 항갈망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항갈망제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상담은 도박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교정시켜주고 도박을 끊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주로 상담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국에 있는 정신과 병의원 말고 이런 중독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지금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통상 이제 중독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독센터가 전국에 약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도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독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병원 치료도 연계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독은 특성상 재발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외래에서 잘 지내시다가 다시 뭐 재도박에 빠진다거나 혹은 재음주를 해서 이렇게 외래 오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진짜 그때 정말 중독 치료라는 게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담배를 안 피고 있는 지가 만 2년이 좀 더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제가 담배를 이제 안 폈을 때 우리 정신과 선배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이 본인이 담배를 한 3, 4년 정도 안 폈을 때인데 자다가 담배 피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깼다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혀 담배 피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담배를 피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은 담배를 끊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지 않는다. 끊었다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죽을 때가 되어서 정말 관 속에 들어갈 때나 나는 담배 끊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때까지는 나는 지금 담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2년 넘게 담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보면 이 중독의 뿌리라는 게 정말로 너무나 깊게 박혀 있는 거라서요. 내가 잠시의 틈만 보여도 그 틈을 비집고 중독의 뿌리가 탁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우리 사람들은 내가 중독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 나이대가 스포츠를 구경하거나 뭐 실제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인터넷에 접근이 이제 편하다 보니까 주로 스포츠 토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 분들은 이 정도야 그냥 오락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분들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면 하룻밤에 베팅 액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실 때는 이미 그분들이 적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오락거리로 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인들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면 이걸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의 빚만 져도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타내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빌리거나 혹은 갈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적으로 또다시 범죄 행위에 노출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청소년들만큼은 이런 사행성 게임에는 정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말 사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가족들은요, 이 중독에 대해서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독은 병이거든요.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될 병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뇌의 보상회로가 이미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본인의 의지만으로 내가 도박을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가족들의 정말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독은 재발이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자꾸 재발을 하게 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적이었던 가족들이 실망하게 되고 화도 나고 환자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술을 내가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단주에 이른 사람들이 첫 번째 만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10번 가까이
재음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재발도 좋은 건 아니지만 치료로 나아가는 어찌 보면 불가피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가족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 재발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분석해서 다음에는 이 문제로 도박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이분들한테 도박 중독은 병이고요. 치료를 받아야 될 정신질환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대부분 본인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십니다. 계속 도박을 하다가 빚이 너무 많아졌고 이걸 이제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오픈하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치료받지 않으면 이 빚을 갚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억지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될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그리고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진 빚은 본인이 갚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박 중독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하면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박을 하면 절대 돈을 딸 수 없다는 것들을 교육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본인이 도박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병인 것이지 본인이 문제아라서 문제가 있어서 도박 중독에 빠진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에 알려드리고요. 도박 중독이 쉽게 치료되는 병은 아니지만 본인이 도박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가장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도박을 해서 이제 빚을 졌고 이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 투잡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갚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또 하시겠답니다. 그럼 쓰리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무리하시냐고 제가 이제 물었는데요.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아들한테 새 야구 글러브를 사다 주고 싶대요. 그게 너무 좋아할 거라고 아들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들이 원하면 자기는 뭐든지 참을 수 있고 아들이 좋아할 수 있으면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대요. 그래서 되게 제가 가슴 뭉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정말로 실제로 도박 중독을 끊기는 어렵고 돈을 하루에도 막 수천만 원씩 쓰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아주 낮춰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그 돈을 갚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버는 기준이 바뀌었을 거예요. 절대로 한순간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도박에 돈을 베팅하는 일은 이제 이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한 주제와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의지가 약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사회적 편견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이제 부러졌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의지가 약한 거니까 너 의지로 걸을 수 있다, 걸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우선 뼈를 맞추고 기부스를 하고 몇 달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근육이 약화되어 있으니 재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걸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신과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다리가 부러진 거죠. 이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여기서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너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니까 힘을 내서 극복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부러진 마음의 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이건 진짜 정답이 아니고 제가 바라는 삶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들의 어떻든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건강하게 있어주면 그게 행복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다시는 이 오늘은 오지 않는 과거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문구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미루지 말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타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처럼 우리 몸의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비타민이 결핍되거나 부족하면 신체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내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신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사는데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비타민과 같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직장 관계에서, 뭐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요즘 사회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관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살아오신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과 정성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쏟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나쁜 일이 아니다 싶으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대로를 그냥 하세요.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 같습니다.